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간호학 지식을 올리고 있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고, 이제 블로그에만 글을 올리다가 이거를 설명과 곁들여서 영상과 그림으로 같이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유튜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동 간호학을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동과 호흡기 간호인데, 그 중에서도 진단 검사, 그 중에서도 구조와 기능, 검진 방법과 절차,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구조와 기능, 그리고 건강 사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진단검사 말고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 호흡기 간호 방법까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차 제가 짬 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호흡수가 성인의 호흡수보다 많은 건 약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동 옆에 가보면 호흡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성인은 그 정상 호흡수가 12회에서 20회이고, 그만큼 아동은 60회 정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호흡수를 보이곤 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6세까지는 제가 이렇게 배를 크게 그려놨는데 복식 호흡을 하고, 그 이후로는 여기 흉곽, 가슴 우리를 이용해서 흉식 호흡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아동은 성인의 3분의 1 정도의 기관을 크기를 가지고 있고, 성인은 아동의 3배 정도 되는 기관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기계는 12살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해서 이때쯤 되면 성인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어른과 아기의 폐를 각각 그렸는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원래 오른폐는 3옆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왼폐는 2옆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폐인지 뭐 벌꿀 그 수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설명을 해보면, 어른들은 여기 빨갛게 색칠한 늑간근이 많이 발달을 하고 흉벽이 단단해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 흉부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는데, 애기들은 흉벽도 부드럽고 늑간근이 덜 발달해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관지는 저희 1학년 때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민문이근, 평활근, 그리고 이게 수이근인지 불수이근인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기관지는 위와 같이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한다고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이근이죠. 근데 3살보다 아래인 그런 만으로 3세 미만인 아기들은 상기도를 자극했을 때, 그러니까 비강, 인두, 그 후두 바로 위까지 상기도인데, 상기도를 자극했을 때 쉽게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기도를 건들거나 때리거나 상기도에 어떤 약물을 분사하거나 이런 자극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고, 기도점액이 성인에 비해서 많이 끈적끈적하다고 해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서 숨을 들이마셨을 때 오히려 그걸 방해하니까 숨쉬기가 더 힘든 아동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동은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도 작고 기관지 역시도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관지 확장제를 써도 성인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다고 해요. 성인은 확장이 확 돼가지고 숨을 팍팍팍팍 많이 쉴 수 있는데, 아동은 이만큼이었으면 요만큼 확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의 폐포를 보면은, 성인은 폐포의 표면적이 훨씬 크고 아동은 표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할 때 그 작은 표면적 안에서 교환을 하니까 더 확산이나 가스 교환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동한테는 호흡에 불리한 렘수면이 많다고 해요. 렘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빠른 눈운동을 보이는 수면이라는 뜻인데 빠른 눈운동을 보이면서 꿈도 많이 꾸고 조금은 얕게 자는 그런 수면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수면 시보다 호흡량도 줄어들고 호흡 수도 줄어들고 환기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FRC라고 해서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기능적 잔기 용량 그러니까 숨을 내쉰 후에 폐에 남아있는 폐기량을 말하는데 애초에 숨을 들이마신 것도 적으니까 숨을 내쉰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적겠죠? 그래서 기능적 잔기 용량 역시 줄어들고 상기도 저항은 증가해서 숨을 쉬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특히 12개월까지의 아동은 전후 좌우가 완전 1대1 비율인 원통형 흉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좌우가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영아의 유스타키오관은 짧고 넓고 수평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스타키오관이 어디 있는 거냐면 귀가 이렇게 있으면 외이 그리고 중이 내이가 이렇게 있는데 영아는 이렇게 이게 수평적으로 있어서 여기 있는 유스타키오관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네이에 있지만 네이가 꺾어져 있는 성인에게서는 유스타키오관이 이쯤 있으니까 그렇게 막 중이염이나 뭐 염증에 걸릴 확률이 아동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 쪽에 있는 유스타키오관이 너무 중이와 외이와 수평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또 짧고 넓기 때문에 자주 중이염이나 염증 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의 아동은 엄마로부터 받은 그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A가 남아있어서 감염률이 낮지만 3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아동은 항체가 이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감염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열성 경련이 흔히 아동에게 보일 수 있는데 3세에서 4세 이전까지는 흔히 보일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5세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은 줄어들고 크룹 질환이라고 해서 뒤에 나타날 그 질환에 걸릴 확률은 올라가고 베타 연쇄 상구균에 감염될 확률 역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5세부터는. 그리고 호흡기계 증상, 호흡기계 발병 증상에 대해서 심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막 발열이 있고 그리고 이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수막을 자극하면 목의 뒷부분에 경직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수막에 자극이 가해져서 목에 경직이 생기는 수막 자극증도 호흡기계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 식욕부진, 구토, 설사 이런 것들도 다 호흡기계 발병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과거력, 히스토리, HX, 약어예요. 를 보자면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과거 질병은 뭘 앓았는지, 수술을 했는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상기도에 감염이 있었던 게 많았는지 과거력을 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현 병력, present illness, PI라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병이나 뭐 가족력, 특히 천식, 알레르기나 꽃가루나 뭐 오염물질에 의해서 막 기관지가 축소되는 그런 증상인 천식이나 낭포성 섬유증 그러니까 점액이 막 폐나 췌장에 막 이렇게 많이 분비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질환들이 가족력으로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유전 질환이 있는지 낭포성 섬유증도 유전 질환이에요. 그리고 건강 관련 환경 요인 막 우리 집이 공장 근처라서 막 근처에 완전 분진이 날린다거나 내가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해가지고 새집 증후군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할 때는 호흡 양상이랑 호흡 부속근 사용 유무를 봐야 되는데 호흡 양상은 가슴의 윤곽, 호흡수, 그리고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는지 양쪽 폐로 대칭적으로 하는지 호흡의 깊이, 호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힘을 쓰는지
보면 되고, 호흡 부속근을 사용을 하면 호흡이 힘들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용 유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기도 폐쇄 위치에 따라서 호흡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아동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나는 아동 소아과에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편도가 확대되고 비인두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코 고는 소리, 이런 코 고는 소리가 난다고 하고, 후두 위나 기관 상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됐을 때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흡기 시에 협착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두 위나 기관 상부가 완전히 막혔을 때는 흡기 시에나 호기 시에나 둘 다 협착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아래쪽 기관지 중앙 부위가 폐쇄됐을 때는 협착음도 들리고 호기 시에, 그리고 천식음, 위징도 들리고 크롭성, 저음의 기침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폐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 주소를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성대가 막힌 경우에는 쉰 목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호흡기계 증상으로 청색증과 곤봉형 손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PaO2가 뭐냐면 P라고 하면 Partial Pressure of Alveoli Oxygen 이라고 풀텀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정상치가 80에서 100mm Hg예요. 근데 이게 40mm Hg 이하로 떨어지거나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100ml당 3mg 이상 증가하거나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100ml당 5mg 이하로 감소하거나, 그러면 이제 말단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곤봉형 손톱은 만성호흡기 질환일 때 이 말단에 많은 산소 공급을 위해서 모세혈관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톱 끝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원래는 이 손톱의 맨 끝과 손톱과 만나는 피부 사이의 각도가 160도였다면 곤봉형 손톱일 때는 손톱 끝과 손톱과 만나는 피부 사이 각도가 18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에 대해서 진단검사 방법 중에 하나로 뒤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PaO2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맥혈 안에 산소의 그 압력, 분압. 그래서 그 산소가 얼마나 혈액 속에 용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인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SaO2나 SpO2는 이제 동맥혈 안에 산소 포화도를 얘기할 때 SaO2라고 하고, Saturation of Oxygen in Arterial Blood니까. 그리고 SpO2는 Peripheral이에요. Peripheral. 말단. 그래서 말단 혈관의 산소 포화도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arterial, 얘는 peripheral. 그리고 FiO2는 fraction of inspired oxygen이라고 이제 흡입 산소 농도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대기 중에 공기의 산소가 21%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대충 20%로 잡고 FiO2가 평소엔 20%인데 이제 비강 캐뉼라나 뭐 산소 마스크를 이용해서 산소를 주입할 때는 이게 1리터를 주입하면 4%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리터를 주입했다. 지금 FiO2는 얼마냐? 그러면 36%다라고 답을 하면 되죠. SaO2가 95일 때 PaO2가 정상치인 거는 정상인데, SaO2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PaO2가 어떻게 변할지는 이게 비례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쭉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동간호학이 제일 재밌기 때문에 아동간호학을 제일 처음 올렸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건 어쩌면 성인, 모성, 지역사회, 정신 이런 것들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